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 호르무즈 봉쇄, 유가 폭등,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미국 정부가 쉬쉬하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조용히 몸값이 올라가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이 이 혼돈의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도대체 왜 지금이냐고요? 단순히 핵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들어있거든요. 먼저 트럼프가 이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란은 무려 1979년 혁명 이후 47년째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나라입니다. 47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쌓이고 쌓인 적대감이 이번에 터진 거죠.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오바마가 맺은 이란 핵 협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고강도 제재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이란이 이번엔 핵을 갖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이란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누군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 가지가 뭐냐고 물었을 때 네타냐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란. 세 번 다 이란이었어요. 트럼프는 그 네타냐후의 절친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린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바로 직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델타포스로 핀셋 체포해서 미국으로 보내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그 성공에 고무된 트럼프가 이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트럼프의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사면 초과였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란 공습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단 한 방울도요. 그러니까 전부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오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아세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이 불과 33k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길목입니다. 그 좁은 길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해요. 하루에 1,400만 배럴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죠.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딱 하루 만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 전에 배럴당 60에서 70달러였던 유가가 단숨에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하루 만에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가스비, 전기요금, 물가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처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동아시아 3국이 전부 호르무즈에 목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빠르게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률을 늘리고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쉬쉬하는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가 돈을 법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지하는 재원을 석유와 가스 판매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전쟁 나기 전까지 유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119달러까지 뛰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풀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러시아 원유라도 풀겠다는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선 꽉 먹고 알 먹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아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 말라카 해협으로
인도나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 루트가 중동을 거치는 것보다 무려 20일이나 단축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배로 이틀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중동 원유 공급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원유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일본보다 가깝고 중국은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 혼돈의 시대에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푸틴이 이란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동 전쟁의 평화 중재자라니 어이가 없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중동 국가들 전부와 친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친하고 사우디하고도 친해요. 어떻게 적과 아군 모두와 친할 수 있냐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왕정 국가들이 러시아를 편하게 여기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인구 1000만 명 중에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이 130만 명이나 됩니다. 소련 해체 후 동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대거 돌아갔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3대 언어가 히브리어, 아랍어, 그 다음이 러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네타냐후가 그렇게 친한 거예요. 이번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푸틴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지도자들과도 전부 통화했습니다. 미군 기지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설득한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푸틴에게 전화를 했어요.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이란을 공습한 사람이 중동 평화를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 러시아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결된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이 복잡한 지형을 잘 활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미국 패권이 정말 무너지는 거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단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미국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 약 30년간 세계는 미국 단극 체제였습니다. 미국이 말하면 세계가 따랐어요. 유엔 안보리 허락도 받으려 했고 명분도 챙겼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만 해도 조지 부시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는 다릅니다. 베네수엘라 침공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안 했어요. 석유라고 했습니다. 이란 공습하면서 유엔 허락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국 의회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규칙이 힘이었던 시대가 끝나고 힘이 규칙인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았고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공습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세 강대국이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쟁하는 다극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극체제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 복잡한 지형을 잘 활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군사산업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전 세계가 무기를 사러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가장 빠르게 대량 납품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1200대, AA 28자주포 600문을 계약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지 아세요?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유럽이 독일 탱크, 미국 장비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에 온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고 품질이 좋거든요. 북한이라는 위협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온 덕분에 우리 방위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의 핵심을 누가 만드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대학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막을수록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는 더 높아집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박발주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해상 물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조선 강국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혼돈 속에서 무기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배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 주머니가 저절로 두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내 삶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기름값, 가스비,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정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중창 설치, 단열재 보강,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환율 변동을 주목하셔야 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세계가 불안할수록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증명을 했거든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가 신중하게 하셔야 하지만 최소한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가 없으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이 없는 민족이거든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모두를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놓은 나라예요.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왜 살아남느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어느 쪽과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민족은 위기에서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너지 가격이 왜 오르는지, 달러가 왜 강해지는지, 한국의 방산이 왜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5년 후, 10년 후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세계가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